미국 제약사 모더나와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맺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분기부터 수억 회분 생산에 나섭니다. 원액 생산이 아닌 완제 충전하는 방식이며 국내에서 위탁 생산된 백신을 국내에 공급할지 여부는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차관을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과 별개로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조사 중인 경찰의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가상화폐 시장 급등락을 유발하는 가운데 또 돌발 발언을 이어가자 투자자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일부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제휴 맺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거래소 무더기 폐쇄 가능성이 나옵니다. 중국에서 산악 마라톤 도중 우박을 동반한 강풍이 불면서 참가자 21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는 화산 폭발로 용암이 흘러나와 인근 주민 3,5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올 3분기부터 수억 회 분량의 생산 공정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일환입니다. 당장 상반기에 백신을 들여온다는 백신 스와프는 아니지만 그래도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언제 우리 국민들이 분량과 시간에 쫓기지 않고 접종을 할 수 있는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첫 소식 김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mRNA 기반 백신의 위탁 생산이 시작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와 백신 원재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 내 글로벌 제약사들의 코비드 치료제를 비롯한 의약품 위탁 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 및 양산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모더나에서 원액을 공급받아 유리병에 무균 충전하는 이른바 필앤피니시 공정으로 3분기부터 인천 송도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예상 생산량은 수억 회분에 이릅니다. 이미 위탁 생산 중인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아스트라제네카, 스푸트니크 V, 합성 항원 방식의 노바백스에 더해 정부는 이번 계약으로 한국이 글로벌 백신 생산 기지로 발돋움할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백신 제조 생산 역량과 미국이 가진 백신 기술 및 원부자재 공급 능력을 결합한다면 전 세계 백신 수급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모더나 백신의 국내 위탁 생산부는 국내에 공급되도록 논의하겠다면서 기존 계약 물량은 일정대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우원입니다.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통해 체결된 계약과 양해각서는 모두 4건입니다. 백신 위탁 생산 계약 외에도 우리 정부와 기업, 미 백신 제조사가 연구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 정부 차원의 백신 파트너십은 처음이라면서 후속 실무 협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지현 기자입니다. 모더나는 한국 생산시설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에도 서명했습니다. 한국에 mRNA 백신 생산시설을 짓고 개발 인력을 채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초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모더나 백신 4천만 회분의 도입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생산시설이 설립되면 백신 공급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국립보건연구원과는 변이 바이러스 등에 대응한 mRNA 백신 개발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Moderna and the Korean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will explore areas of collaboration for scientific research and clinical development. 이미 원액 위탁 생산을 통해 원천 기술을 확보한 바이러스 벡터 방식에 더해 mRNA 방식의 백신 원천 기술도 조기에 확보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앞서 위탁 생산 계약을 맺은 노바백스와 코로나와 독감을 함께 잡는 차세대 백신 개발에 손을 잡았습니다. 추가적인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없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양국 과학자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후속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늘 585명 발생했습니다. 하루 만에 500명대로 내려오긴 했지만 주말 검사 건수 감소와 또 대구에서 유흥업소를 고리로 한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여전히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지역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57명. 이틀째 50명을 넘었고 지난해 3월 31일 하루 60명이 발병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48명은 유흥주점을 고리로 발생했습니다. 지난 19일 첫 확진 판정이 나온 뒤 나흘 만에 누적 확진자는 114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업소 수는 8곳으로 어제보다 2곳이 많아졌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30일까지 단란주점 등 3,300여 곳의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불법 영업에 대해 형사고발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업소가 책임에서 업소의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하면은 과태료라든지 영업 정지 이런 책임을 지우는 거고요. 한편 최근 일주일 동안 일평균 확진자 수가 612명으로 2주째 6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 재생산 지수가 한 달 만에 1.04로 다시 유행 확산 국면을 의미하는 1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내일부터 3주간 더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이번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가장 큰 성과는 mRNA 방식의 모더나 백신을 국내에서 위탁 생산하게 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과로 우리나라의 백신 부족이 획기적으로 해소되는 건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이번 계약이 갖는 의미를 취재 기자와 조금 더 따져보겠습니다. 박상준 기자, 일단 이번 계약으로 우리나라가 백신 허브의 발판을 마련한 건 분명해 보여요. 네, 이번 계약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국내에선 그동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와 미국 노바백스 백신을, 한국 코러스 휴원스 컨소시엄이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을 위탁 생산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더나까지 더해지면 앞서 보도된 대로 바이러스 벡터 방식과 합성 항원 방식의 mRNA 방식 백신까지 총망라해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 경우에 모더나의 경우에 원액 생산이 아닌 완제 포장 방식이라는 점에서 아쉽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삼성은 모더나 측에서 원액을 공급받아서 이를 바이알이라 불리는 유리병에 무균 충전하고 그 포장까지 하는 공정을 맡기로 계약했습니다. 네. mRNA 방식 백신 제조에 더 복잡한 기술력이 필요하지만 스위스 론자에서 원액까지 생산하고 있죠. 다만 원제 공정에서도 상당한 기술력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대신 정부가 모더나와 MOU를 통해 생산시설 협력을 약속한 만큼 향후 원천 기술을 확보할 토대는 구축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모더나는 생산시설을 투자하고 생산시설을 구축하는데 투자하고 그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의 고급 인력 채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의미. 박 기자, 국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백신이 부족했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직 확정된 공급 일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처럼 모더나 국내 생산부는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 최고 경영자는 국내 도입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We are planning for the first shipment of vaccines to be leaving this coming week. 상반기 공급약 1,832만 회분에 더해 모더나, 얀센 등과 협의를 통해 271만 회분을 추가로 들어오겠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힘이 실리는 대목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한국군 55만 명에게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정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군 장병에 제공되는 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 두 백신은 젊은 층에서 비교적 부작용 논란이 적은 만큼 이 30대 젊은 장병의 접종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60에서 74세 고령층 예약률이 50%에 머무르고 있어서 원활한 백신 수급에 더해 접종을 독려할 만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상준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조지아주에 있는 SK 배터리 공장을 찾았습니다. SK를 비롯해 국내 기업들은 미국에 44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죠. 야당은 투자 보따리를 주고 55만 명분 백신을 얻는 작은 성과였다고 지적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최고의 순방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지아주 SK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찾은 건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 만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은 3조 원을 투자해 매년 30만 대 넘는 전기차에 공급할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조지아 이 공장은 미국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공급처가 될 것입니다.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이곳을 찾아 첨단 산업에서 한미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한 겁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이 첨단 기술 협력의 하나의 상징 같습니다. 가톨릭 신자로 디모테오라는 세례명을 가진 문 대통령은 미국 첫 흑인 추기경으로 인종차별 문제를 비판적으로 제기해온 그레고리 추기경과도 면담했습니다. 3박 5일간의 방미를 마친 문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미 정상회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고 기대 이상이었다고 총평했습니다. 야당은 55만 명분 백신을 지원받는 대신 우리 기업이 44조 원 대규모 투자 보따리를 풀어놓았다며 수만 개 양질의 일자리를 내주고 받아오는 작은 성과에 일자리 고통 겪는 우리 청년들의 상실감이 클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서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문 대통령이 기대 이상이었다고 자평한 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핵 문제에 대해 판문점 선언 등을 계승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접근법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구체적인 비핵화 전략은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미국 내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조셉 윤 전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오바마 트럼프 두 정부에서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지내며 대북 협상에 참여했던 조셉 윤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에 기초한다는 걸 공동성명에 명시한 건 대화의 동력을 살린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리스펙트 한다는 거는 결국 남북 대화를 판문점 데클레레이션을 베이스로 해서 더 크게 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정부의 협상을 인정한 토대에서 외교적 해법을 찾겠다고 성의를 보인 만큼 이제 북한이 답할 차례라고도 했습니다. 미국 쪽이 리스펙트를 한다는 거는 아주 it's a good move for 김정은. 리스폰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과거 정권에서 수차례 북한과 협상에 나선 경험이 있는 성김이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발탁된 것도 의미 있는 인사로 평가했습니다. Sung Kim, a career diplomat and with deep policy expertise, will serve as the U.S. Special Envoy for the DPRK. 중국이 민감해하는 쿼드나 대만 해협 평화 등의 내용이 성명에 포함됐지만 쿼드 가입을 명시적으로 압박하지 않은 건 미국의 외교적 배려라고 해석했고 대중 압박을 위한 한미 간 의제들은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자. 그래서 쿼드하고 워킹그룹 같은 데서 같이 참여할 수 있고.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악수를 하고 정식 오찬도 하고 특히 마스크 없이 모든 게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당연했던 것이 이제는 특별해 보였는데 한 달 전 미일 회담 때만 해도 이런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한미 정상회담 분위기에 맞췄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채 양손을 맞잡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지난달 16일
일본 스가 총리 방미 당시 마스크 2겹을 낀 채 회담을 진행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기념사진도 마스크 없이 다닥다닥 붙어 촬영했고 긴 테이블 양끝에 앉아 햄버거가 진행됐던 오찬도 메릴랜드의 대표 음식인 크랩 케이크가 올라왔습니다. 한 달 만에 확 바뀐 이유.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미 방역당국의 지침 때문입니다. 노마스크의 힘일까요? 한미 간에 조율할 것들이 많아서였을까요? 회담은 예정보다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My staff kept coming out and saying, "You're over time. You're over time." 예상치 못한 논란과 실수도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총리라고 부르거나 Forgotten is evidenced by the fact that the Prime Minister of Korea is here for this ceremony. 5G를 G5로 잘못 말하기도 했습니다. To deepening our cooperation to build out an open, secure G5 network. A 5G network, I should say. I'm talking about the G5. It's another organization. 문 대통령이 여성 기자가 없느냐고 찾았을 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예, 우리 여성 기자 저런 손 들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한국은 여성 기자들이 없나요? 이에 대해 한 외신 기자의 트위터엔 그 직전까지는 잘했는데 이상하게 보였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질문 기회를 주기 위한 배려였지만 미국의 경우 공개석상에서 성별을 언급하는 건 오히려 성차별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회견 말미엔 뜬금없는 UFO 질문도 나왔습니다. Records of objects in the skies, these unidentified aerial phenomenon, and he says we don't know exactly what they are. What do you think that it is? I would ask him again. Thank you. 문 대통령이 더할 나위 없었다고 평가한 3박 5일간의 순방. 확실한 한방은 없었지만 첫 만남치곤 무난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번 회담은 북한 비핵화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어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일어난 지 6개월 만입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자신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경찰은 당시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택시가 운행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특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고발이 접수됐고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발생 6개월여 만인 어제 이 차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차관은 검찰 조사에서 경찰 수사 무마 혐의 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고위직에게 외압이나 청탁 넣으신 적 없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용구 차관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폭행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경찰 수사관에게는 영상을 보고도 못 본 걸로 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특가법 적용 여부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테슬라 창업주인 일론 머스크가 가상화폐를 지지한다는 트윗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도지코인을 띄우는 듯한 이미지도 게재했습니다. 머스크가 트윗글로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한 건 처음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너무 나갔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왜 그런지 신은서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개를 안고 있고 빗줄기는 신도를 향합니다. 예수는 개와 함께하는 이방인, 신도는 나, 원한다면 개를 반려동물로 할 수 있다고 써 있습니다. 도지코인의 상징 시바견을 연상시키며 도지코인 띄우기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머스크는 이에 앞서 올린 글에선 충분히 진보한 마법은 기술과 구별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평생 저축을 다 잃게 했다. 화성이 아닌 감옥에 갈 것이다 등 비난 댓글이 쇄도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을 올려달라는 호소도 연이었습니다. 머스크는 이런 지적들엔 아무 말 없이 진정한 전투는 법정 통화와 가상화폐 사이에 있고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가상화폐를 지지한다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은 머스크가 엉뚱한 트윗에 이어 엉뚱한 답변까지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머스크는 그동안 장난하는 듯한 트윗글로 시장을 흔들며 가상화폐 광풍을 주도해왔습니다. Maybe have some fun. I mean, it's like there's a good chance that crypto is the future currency of Earth. 머스크가 트윗을 올린 이후 오후 4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하루 전에 비해 약 1%, 도지코인은 1.6% 정도 상승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일부 주요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실명 계좌 발급 등의 계약을 맺지 않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은행권은 금융사고를 우려한 결정이라고 했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기조를 따라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새로 실명 확인 계좌를 내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KB, 하나, 우리금융은 최근 내부 방침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계약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금 세탁이나 해킹 등 금융사고 위험성을 우려해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실명 계좌 발급 신청 등을 받을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 3월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정부가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증 역할을 은행에 떠안기면서 부담을 느낀 은행들이 손을 떼려고 한다는 분석입니다.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다는 건 분명히 정부가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고 이건 가상자산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좀 안 돌았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고 이미 가상화폐 거래소와 제휴를 하고 있는 신한, 농협은행과 K뱅크도 시스템 보완을 요구하며 면밀한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거래소들의 자격 요건들도 훨씬 더 강화되는 수준으로 이제 규제가 변할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소수의 거래소만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오는 9월 말부터 은행과 실명 계좌 제휴를 맺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는 만큼 거래소 대거 폐쇄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월세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팍팍한 삶인데 이 집값 상승으로 월세살이 가구의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를 구하기 힘든 사람들이 월세 시장에 몰리면서 덩달아 월세 가격도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상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직장인 A씨. 높은 월세 부담에 최근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월세 부담은 절반가량 줄었지만 가계 지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높습니다. 서울 서초동에서 이제 살았다가요. 그런데 이제 월세 부담이 좀 높다 보니까 최근 4월에 이제 인천 송도로 이사를 했습니다. 월세 부담감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도 전세보다 월세 세입자를 찾는 공고가 더 많아졌습니다. 덩달아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나오면 금방금방 매물이 소진됩니다. 전세보다는 월세가 좀 많이 나오죠. 월세가 올랐어요. 전세난에 월세로 수요가 몰린 데다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 주인들이 월세를 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올 1분기 월세 거주 가구가 한 달에 지출하는 주거비는 평균 32만 8천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나 올랐습니다. 특히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면은 주거에 따른 비용 비지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삶이 좀 안 좋아지고 월세 가구의 한 달 소비 지출액 198만 4천 원 가운데 16.5%가 주거비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집 없는 서민들의 한숨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네, 최근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늘 초여름 날씨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은 25도, 대구는 30도까지 치솟았는데 내일부터는 불청객인 황사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오늘 낮 서울 남산타워. 나들이 객이 겉옷을 허리춤에 메고 경사길을 오르내립니다. 전망대에 3, 4호 모여 서울 전경을 바라봅니다.
오늘은 좀 올라오는데 후덕지근해가지고 저번 주보다 후덕지근해서 올라오는데 땀도 많이 나고 좀 힘드네. 시민들은 갑자기 뜨거워진 햇볕을 가리기 위해 양산을 꺼내들었습니다.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마시는 것도 훨씬 잦아졌습니다. 오늘 덥고 습해서 올라오는데 많이 땀나고 진짜 힘들었는데 더워서 저기 물 나오는 곳에서 세수하고 그랬습니다. 한강에서는 수상 스키를 타며 더위를 날립니다. 시민들은 잔디밭 위에 돗자리를 깔고 강바람을 느낍니다. 성큼 다가온 여름 날씨에 대부분 반팔옷을 입었습니다. 옛날에는 영화관이나 이제 놀이공원도 갈 수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갈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으니까 오랜만에 좋게 놀 수 있어서 기분이 좋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광주 30.4도, 대구가 30.8도까지 올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 중국에서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기를 마신 주민 30여 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일부 주민들은 전기가 끊겨 인근 숙박업소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이 사다리 차를 타고 어린아이와 노인을 구조합니다. 어른이 여기 애가 있다고 살려달라고 그래갖고 그 어린아이 먼저 내리고 또 다시 어른들을 내리고. 어제 저녁 6시 20분쯤 서울 기름동 18층짜리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대원들은 2시간 만에 불을 잡았습니다. 연기를 들이마신 아파트 주민 34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로 전기와 가스가 끊기자 59세대가 인근 숙박업소로 대피했고 오늘 낮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아이들은 친척네 가서 이제 재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호텔에서 혼자 이렇게 잤어요. 어제 낮 경기도 고양시의 아파트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6층 집에서 80대 할머니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불이 나자 주민 2명은 옥상으로 대피했다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중국 고산지대에서 산악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우박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고 강풍까지 불면서 21명이 숨지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고산지대여서 저체온증 환자가 속출했고 구조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조대원들이 실종자를 찾아 야산을 수색합니다. 어둠 속에서 간신히 쓰러져 있던 남성을 발견합니다. 어제 오전 중국 간수성의 고원지대인 황하성림공원에서 열린 산악 마라톤이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우박이 쏟아지고 강풍과 폭우가 몰아쳐 마라톤 참가자들이 고립된 겁니다. 气温骤降，参赛人员出现身体不适、失温等情况。 이들은 구조대를 기다리면서 보온담요로 몸을 감싸고 서로 부둥켜 안아 체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악천후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간수성 정부는 1,200명이나 투입했지만 고산지대여서 구조에 애를 먹었습니다. 마라톤 참가자 172명 가운데 12%에 이르는 2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부분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행사가 열린 황하성림 공원은 폐쇄됐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화산이 폭발해 수천 명이 피난했습니다. 흘러나온 용암이 도로를 집어삼키더니 인구 200만 도시 인근에서 급적으로 멈췄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용암이 마을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용암이 지나간 자리는 처참하게 타버렸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저녁, 민주 콩고 동부에 있는 니라공고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용암은 도로를 집어삼키며 인구 200만 명의 도시
고마 교외의 국제공항까지 흘러내려갔습니다. 고마에서는 약한 지진이 10여 차례 감지됐습니다. Si la situation continue, Goma risque de disparaître parce que nous sommes en train de voir que vraiment la situation n'est pas assez facile. La situation n'est pas en bon. 당초 화산관 측소는 니라공고 화산관은 13km나 떨어진 니아무라기라 화산이 폭발했다고 잘못 발표해 혼란을 키웠습니다. 고마 전역에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 3,500여 명이 인접한 루안다로 피난했습니다. 활동적인 화산으로 알려진 니라공고 화산이 폭발한 건 2002년 이후 19년 만입니다. 당시 250명이 숨졌고 12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1억 원대를 호가하는 고급 자동차 시장에도 전기차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내연기관차로 분류되는 스포츠카부터 SUV 그리고 세단 등 다양한 기종들이 전기차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독일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 아우디가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 전기차입니다. 스포츠카 수준의 강력한 출력을 갖춘 데다 한 번 충전에 400km 이상을 달릴 수 있습니다. 출시가는 우리 돈 1억 3천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세계적인 슈퍼카 브랜드 람보르기니는 2024년까지 모든 생산 라인을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We have a clear vision. An all-electric Lamborghini planned for the second half of this decade. 현대자동차도 지난달 상하이 국제모터쇼를 통해 첫 번째 제네시스 브랜드 전기차인 G80 전동화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가격은 9천만 원 안팎으로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벤츠와 BMW 등 대형 수입차 브랜드들도 1억 원이 넘는 고급 전기차 모델을 하반기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고가의 전기차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테슬라 등 1억 원이 넘는 고급 전기차 시장은 지난해부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전기차도 이제는 브랜드 이미지와 더불어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그러한 흐름에 반응이 납니다. 다만 1억 원이 넘는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이 안 되고 부족한 충전소 확충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오늘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2주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대거 참석해서 노 전 대통령을 추모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김기현 원내대표가 참석해 권양숙 여사에게 깍듯이 인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김부겸 총리는 추도사에서 국민통합이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망을 이루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대통령님의 열망과 달리 오늘날 대한민국은 불신과 갈등이 어느 때보다 깊습니다. 방역 수칙 때문에 참석자를 70명으로 제한한 오늘 추도식에는 민주당에선 송영길 대표와 당 지도부를 비롯해 차기 대선 주자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전직 총리 자격으로 왔고 잠룡으로 꼽히는 김두관 의원과 추미애 전 장관, 이광재 의원도 자리했습니다. 노무현의 오른팔로 불렸던 이 의원은 추도식이 끝난 뒤 27일 대선 출마 선언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6일 봉화마을을 다녀와 오늘 추도식엔 불참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SNS에 수많은 노무현 중 하나로 당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적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권양숙 여사에게 고개를 숙이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주먹 인사를 하며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통합의 정신이 아쉬운 요즘 시점에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남기신 그 뜻을 우리의 이정표로 삼아갔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별도의 메시지 없이 조화만 전달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치부 최원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공수처가 기가 막혀입니다. 공수처가 기가 막히다. 누가 한 말입니까? 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한 말인데요.
공수처가 수사하는 첫 번째 검사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로 정해지자 무슨 희한한 아이러니냐, 기가 찬다 이렇게 맹비난한 겁니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사건 핵심 인물인 윤준천 씨와 만나서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기자, 앞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의혹 1호 사건을 공수처가 공개했을 때도 여권의 비난이 만만치 않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오선 중진 안민석 의원도 이러려고 공수처를 만들었나 자괴감이 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친조국 인사인 김용민 최고위원은 공수처를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여권 대선 주자들도 국민 기대에 어긋난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일이라고 일제히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최 기자, 근데 의아한 게요. 원래 공수처법이 민주당이 야당이 반대하는데도 그렇게 하자고 주장하면서 밀어붙였던 법안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공수처법은 원래 지난 2019년 이해찬 대표 시절에 여권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원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서 야당에 비토권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결국 지난해 말엔 이 비토권마저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단행을 했습니다. 여권은 공수처 출범 당시 성역 없는 수사와 정치적 중립을 주문했습니다. 공직 부패를 근절하고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을 견제하면서 제대로 된 권력기관의 좋은 롤 모델로 거듭나야 할. 네, 그래놓고 정작 우리 편이 수사 대상에 오르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예전에 윤석열 전 총장 때와도 겹쳐 보여요. 그때도 여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권력 눈치 보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설명 안 드려도 아실 테고요. 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시즌2가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물론 공수처가 선정한 수사 대상이 거악 척결이라는 공수처의 본래 목적과 맞는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사건건 비판에 나설 경우 공수처의 독립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후한무치를 넘어서 부박하다면서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은 눈속임 구호였을 뿐 사실상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고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공수처가 기가 막혀의 느낌표는 빨라도 너무 빨라로 하겠습니다. 뭐가 빠르다는 건가요? 네, 지난 1월 공수처가 출범한 지 이제 한 4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여권은 공수처 출범 당시 검찰개혁의 상징, 공수처는 그렇다고 평가를 했었는데요.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돌아간다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 때도 그렇고 또 공수처 때도 그렇고 여권의 태도가 참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김부선은 고무줄로 하겠습니다. 네, 요즘 상당히 이슈가 되는 그 문제인데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을 말하는 건데 왜 고무줄이라는 겁니까? 네, 당초 이제 경기도와 인천시가 원했던 건 인천국제공항과 김포에서 각각 출발한 노선이 부천에서 만나서 경기도 하남까지 이어지는 노선이었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김하선이었던 건데요. 이게 아시는 것처럼 김포 부천까지만 연결한다는 이른바 김부선으로 정부 계획이 발표되면서 반발이 거셌습니다. 그러자 이 정부가 여의도나 용산까지 연결하는 김여선 또는 김용선을 검토하겠다고 물러선 상황입니다. 네, 예산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요. 이 교통정책, 교통계획 이런 게 이렇게 오락가락해도 되는 겁니까? 좀 정치적 영향이 컸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노선이 지나는 곳들을 한번 보시면요. 김포, 인천, 이제 부천, 하남 등 해당 지역 의원들이 이 6명 모두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네. 지역 주민들이 이제 항의 전화, 문자 폭탄 그리고 욕설을 의미하는 18원 후원금까지 보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을 뽑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단식과 삭발까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신동근 의원은 원래 법사위 소속이었는데 상임위를 국토위까지 옮겨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아까 그 지역을 보니까 모두 민주당 의원이던데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 수밖에 없어 보여요. 네, 여기에 여권 대선 주자들까지 가세할 정도인데요. 이재명 경기지사도 당연히 경기지사와 협의해야 한다면서 강남 직결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이낙연 전 대표는 김포 골드라인을 체험한 뒤 노형욱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마치 양계장 같다, 쉽게 생각하지 말라며 계획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부가 약속했던 것은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저기 이제 방금 보신 영상 보도가 참 많이 됐었는데요. 저 영상을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공개를 한 건가요? 네,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관에게 전화를 한 사실도 직접 공개를 했습니다. 예.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물론 전화를 못할 것도 없지만 현직 당대표도 아니고 또 관련 상임위도 아니란 점에서 대권 표심을 의식한 행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김부선은 고무줄의 느낌표는 공무원 영혼도 고무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가덕도 신공항도 그렇고 이번 김부선 논란도 그렇고 대형 국책 사업이 이렇게 정치 논리에 휘둘려서는 이 피 같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어렵겠죠. 표만 보는 정치는 그렇다고 해도 이 공무원들까지 영혼을 내놓는다면 이 나라 미래가 어떻게 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네, 프로야구 1위 SSG가 LG와의 주말 3연전을 싹쓸이하며 5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은 박혜민의 생애 첫 말루 홈런을 앞세워 역전승을 거뒀는데 요즘 프로야구 1위부터 7위까지 매일 순위가 바뀔 만큼 대혼전 양상입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1회 LG 1루수 라모스의 포고 실책을 빌미로 선제 득점에 성공한 SSG. 행운은 계속됐습니다. LG 2루수 정주현이 평범한 뜬 공을 놓쳤고 SSG는 1회 석점을 뽑아 가볍게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3회엔 베테랑 김강민이 시원한 투런포를 쏘아올리며 LG 에이스 수아레즈를 강판시켰습니다. SSG의 홈런 세리머니인 시원한 커피 한 잔까지. 선두 SSG의 더그아웃 분위기는 달아올랐습니다. SSG의 8대0 대승. 마운드에선 오원석이 6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데뷔 첫 선발승을 수확했습니다. SSG가 5연승에 성공하며 선두 굳히기에 나선 가운데 치명적인 실책에 발목 잡힌 LG는 4연패에 빠졌습니다. 대구에선 삼성이 화끈한 역전쇼를 펼쳤습니다. 2대5로 지고 있던 7회 1번 타자 박혜민이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말루포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박혜민의 개인 통산 첫 말루포. 삼성은 8회 한 점을 더 추가하며 7대5로 승리. 어제의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키움은 지난해 우승팀 NC를 상대로 3연전을 싹쓸이하며 7연승에 성공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올해 들어 황사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중국 쪽에서 또 발생을 했는데요. 이 황사가 우리나라 쪽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적어도 모레까지는 영향을 받겠습니다. 호흡기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내륙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제주도는 새벽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흐린 날씨에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는데요.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청주와 대전 25도, 대구는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생겼습니다. 중부 지역은 천둥, 번개가 동반될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출사표를 던진 8명의 주자들입니다. 해묵은 지역구도와 개파색이 옅어진 자리엔 구보수 대 신보수라는 전에 없던 세대 대결이 초반 흥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진들은 안정과 경륜을 앞세우고 상대적으로 젊은 후보들은 새바람과 역동성을 강조합니다.
얼마 전 세간을 주목시킨 여배우는 나이로 존경받은 것도 젊은 감각만으로 인기를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윤여정 씨의 언어엔 모든 세대가 끄덕이는 공감이 담겨 있었죠. 내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세대를 공감시킬 정치를 해야 당권도 잡고 대권도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